그러면 자녀들은 같이 살고 있던 아파트, 부모님의 아파트를 하나를 상속을 받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2억 1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영등포 세무서가 있는데요. 옛날에 예식장이 상속이 일어나면서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그 예식장 건물을 이제 물납을 했습니다. 최근에 상속세 개정이 불발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많이 아쉬움이에요 지금. 맞아요. 상속세 개정이 불발됐거든요. 이게 거의 25년 30년 정도 전의 세법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현재 시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속세를 조금 손을 봐야겠다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는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개정을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11월에 개정이 실제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로 원래 상속세라는 게 피상속인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세금을 매긴 다음에 상속인들한테 각각 상속 지분만큼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일단 상속인들에게 지분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을 매기면 조금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보겠다라는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유산세 방식으로 기존 방식대로 상속세를 계산을 하되 밑에서 인적공제 부분에서 자녀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공제를 늘릴 수 있도록 기존 자녀 공제를 5천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올려주는 그런 공제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개정안이 두 번째였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지금 개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속세는 그대로입니다. 상속 재산이라는 건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상속 재산은 일단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기준으로 그 당시를 상속 개시일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제 합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에 있어서는 본래의 상속 재산, 그 다음에 간주 상속 재산, 추정 상속 재산, 그 다음에 사전 증여 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차분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본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던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주 상속 재산이라는 건 뭐냐면 간주라는 말 뜻이 본래 그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은 아닌데 상속 재산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해당되냐면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요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속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속세 계산 구조 안에서는 상속 재산으로 봐서 상속 재산으로 다시 합산을 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상속세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이에요.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돌아가신 분의 통장, 예금 계좌를 10년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10년치를 들여다볼 때 최근 1년간 2억 원 이상, 최근 2년간 5억 원 이상의 현금 유출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이 뭔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일단 상속 재산으로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2억 원 이상의 현금 유출, 2년간 5억 원 이상의 현금 유출이 일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속 재산으로 놓고 추후에 입증이 되면 그걸 다시 빼주게 됩니다. 진짜 10년치를 다 봐요? 네. 다 봅니다. 10년치를 다 보는 게 원칙이고요. 대부분 5년치를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데 상속 재산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보는 범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원칙상으로는 10년치를 보는 게 원칙이고 기본적으로 세무사들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10년치를 다 계좌를 받아서 다 들여다봅니다. 왜 보냐면 원래 세금이라는 게 신고 납세 세목이 있고 정부 부가 세목이라는 게 있어요. 신고 납세 세목은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근데 정부 부가 세목은 뭐냐면 납세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고 정부가 결정을 해야 그게 끝나는 거예요. 상속세가 그 정부 부가 세목에 해당합니다. 참 특이한 게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나와요. 참 특이하죠? 신고 안 한 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데 결정은 정부가 합니다. 이게 좀 상속세의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가산세에서 벗어나려면요. 근데 신고기한이 끝난 뒤로부터 9개월 동안 정부가 들여다봅니다. 과세관청에 들여다보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때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대비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조사 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사전증여재산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왜 상속재산에 넣게 되냐면 상속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친족들이나 직계 가족들에게 임의로 증여를 해가지고 상속재산을 낮춰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계가족 같은 경우는 10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5년 동안 그 이내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합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부분을 다 합산을 해서 상속재산가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방금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계산에서 제외되는 건 어떤 게 있어? 상속재산가액을 이렇게 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부터는 채무를 빼줍니다. 내가 대출받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요. 뭐 개인 보증채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과금 못 낸 것들, 세금 못 낸 것들, 뭐 가령 예를 들면 핸드폰비 이런 것들 돌아가기 전에 못 낸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빼줍니다. 원래 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나갈 부분이었고 살아 계셨다면 그게 납부돼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빠졌을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빼줍니다. 대표적으로 빼주는 비용 중에 장례 비용이 있어요. 장례 비용은 기본적으로 500만 원은 공제를 합니다.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은 공제를 하는데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자연장지나 이제 본붕, 저희가 유골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 1,500만 원, 만약에 증빙이 없다면 500만 원 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4가지 상속재산 합계액에다가 채무, 대출이나 개인 채무, 그 다음에 미납세금이라든지 공과금 이런 것들을 빼준 다음에 이제 장례비용 같은 걸 빼주고 나서 그 나머지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세금은 어떻게 또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아까 그 장례비용까지 빼게 되면 원래는 인적공제라는 걸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배우자가 살아있다든지 자녀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기초공제 2억 플러스 인적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성년자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1인당 5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대 여명이라고 해가지고 이 장애인이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 네. 기대 여명 연수 곱하기 1000만 원, 그 정도 빼주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다가 곱하기 1000만 원. 만약에 10살이라면 9년이겠죠. 9년 곱하기 1000만 원, 그럼 9천만 원이겠죠. 그렇게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기초공제 플러스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네. 일괄공제는 5억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성년자녀가 2명 있을 때는 기초공제 2억에 자녀공제 5천만 원씩 2명이면 3억이겠죠. 그러면 일괄공제 5억, 그 중에 큰 거 5억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개정사항이 한번 논의가 됐던 거예요. 인적공제로 자녀공제를 일괄공제보다 크게 받으려면 자녀가 7명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될까요?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요즘 실정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논의를 해서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를 해준다면 기초공제 2억에 자녀 한 명만 있어도 7억 원이 되면서 일괄공제 현재 5억보다는 커지게 되잖아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덜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 개정사항이 지금 불발이 된 상태고, 여기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기초공제, 일괄공제가 있죠. 근데 부부가 있을 때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배우자가 살아있잖아요. 배우자는 최소공제 5억 원이 적용이 되고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렇다는 뜻은 기초공제보다 일괄공제가 컸을 때 5억 원이 공제가 되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5억 원이 최소 공제가 되니까 10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까지는 무조건 공제가 돼요. 근데 30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거는 내가 받을 재산이 30억 원인데 그러면 30억 원을 다 받을 때 30억 원이 다 공제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 받은 상속 재산 한도로 공제가 되는 건 맞으나 거기서 한도가 하나 더 적용이 돼요. 법정 상속 지분이라는 게 한도가 적용이 되는데, 만약 예를 들면 30억 원을 배우자가 받을 상속 재산이 있는데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 15억이다 라고 한다면 15억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서. 농사님 괜찮으시죠? 아니요, 법적 뭐라고요? 법적 지 그 부분 때문에 일반 이제 납세자분들께서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30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20억을 상속재산이 있으면 세금이 안 나오는 거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상속받았을 때는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서울 아파트 값이 워낙에 뛰다 보니까 이 상속세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요. 지금 제가 찾아봤을 때는 25년 7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거래가액이 14억 8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4억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부부가 있고 자녀가 성년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14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남편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배우자가 14억 원을 다 상속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30억까지는 네.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이 안 나오겠네? 하시겠죠. 아닙니다. 기초공제, 일가공제 중에 일가공제가 클 테니까 자녀 2명일 때는 기초공제 2억에 자녀공제 1억까지밖에 안 더해지니까 3억이잖아요. 그럼 일가공제 5억이 더 크니까 5억을 적용받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기본 5억을 적용받을 겁니다. 근데 14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법정 상속 지분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녀 지분은 1이고요. 비속 지분은 1이고 배우자 지분은 1.5입니다. 그러면 자녀 2명이니까 1, 배우자는 1.5. 그러면 전체 합은 3.5잖아요. 그걸 7로 놓고 배우자 지분이 1.5니까 곱하기를 하면 3이잖아요. 그러면 7분의 3이 배우자 지분입니다. 그러면 14억 원의 아파트 중에 7분의 3, 6억 원이 한도입니다. 14억을 받아도 6억 원까지가 한도이기 때문에 일가율공제 5억, 배우자 공제 6억. 그래서 11억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14억을 받고 11억을 공제를 한 다음에 3억 원이 남잖아요. 이 3억 원에 대한 세금이 얼마냐?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4억짜리 아파트, 같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는데 그것도 배우자가 30억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해서 받았는데 5천만 원 세금이 나와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가 상속이 딱 일어났을 때 그때서야 이제 세무사를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이 나오는 거죠. 왜 30억까지 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그 함정이 있는 겁니다. 한도. 사전에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두 분 중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14억짜리 아파트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바로 14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배우자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차 상속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면 기초공제, 일가공제 중에 일가공제가 클 테니까 일가공제 5억을 적용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녀밖에 없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럼 배우자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최소 5억 원 공제가 안 되면서 14억에서 5억을 뺀 9억 원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러면 9억 원에 대한 세금이 얼마냐? 2억 1천만 원입니다. 물론 단기 재상속은 제가 고려하지 않았어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 재상속이 일어나면 10년 이내에 다시 재상속이 일어날 경우에는 앞에 낸 세금의 일부분을 좀 제외를 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배제하고라도 세금 차이가 배우자 공제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같이 살고 있던 아파트, 부모님의 아파트를 하나를 상속을 받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2억 1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무시무시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계산은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상속세가 나올까, 그러면 이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14억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이 14억이라는 거고, 그게 2배가 되면 세금이 2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진세이기 때문에 세금은 2배를 초과해서 부과가 됩니다. 28억만 돼도 5억 이상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현금으로 내야 돼요? 상속세는 일반적으로는 일시납이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상속세가 과다할 경우에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대신 10년 동안 나눠서 납부할 때는 저희가 할부할 때도 이자를 내잖아요. 이자가 붙습니다. 현재 이자가 3%대고요. 원래는 1%대였는데 이자가 많이 올랐어요. 당장에 낼 세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셨고, 연부연납 하다가도 낼 세금이 마련이 되면 일시납으로 다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물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물로 이제 납부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등포 세무서가 있는데요. 옛날에 예식장이 상속이 일어나면서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그 예식장 건물을 이제 물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세무서가 그 물납한 그 예식장 건물을 사용해가지고 세무서 건물이 예식장 건물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전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대표적인 사례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물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현금화 시켜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금매인 경우에는 제값받고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조언을 드릴 때도 최소한 상속세가 만약에 예를 들면 한 5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10년 동안 5천만 원씩 낼 거잖아요. 그러면 3년치 정도 세금 납부할 거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라. 왜냐하면 일단은 그 정도를 준비를 해놨다가 일시납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마련해 놓고 상속세를 이제 납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상속세가 아직은 개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만약에 개정이 됐을 때를 기대하며 네. 또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하고 또 대처해야 될까요? 개정이 된다면 좋겠죠.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아파트 한 채 정도 갖고 있는 소위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속세 부담이 워낙에 과도하게 높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상속이라는 것이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 사망이 있어야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상담을 받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제 상속이 일어났을 때 타격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세라는 게 몇십 년이 녹아들어 있는 세금이에요. 한 번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항상 사이즈가 커집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나 이런 것처럼 1년 단위를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일단 상속에 대비해서 사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개인과 사업자로 나눠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피상속인 대상이 되시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재산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요거를 사전에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좋고요. 현재 상속세가 얼마고 이 시세 흐름에 따라서 추후에 몇 년 뒤든 상속이 실제 일어났을 때 세금이 얼마 정도가 나올지 그런 것들을 먼저 계산을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종신보험 같은 보험 상품을 활용하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셔서 상속인들이 상속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보험 상품도 간주 상속 재산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금도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거는 보험금으로 다시 받아가지고 상속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상속세를 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사망하신 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기관에서 보험금을 받아서 상속세를 매긴 다음에 상속인들이 받아가지고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아니면 피상속인을 부모님으로 해가지고 자녀가 미리 상속세 대비를 해서 보험 상품, 종신보험 상품을 가입을 한다면 그거는 보험금 자체가 자녀 고유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만약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아버님이 피보험자로 든 보험 상품으로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자녀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루틴이 다를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전환을 미리 상담을 받으셔서 해두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 사업자의 상속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혜택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 전환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업승계증여특례라는 거를 적용할 수 있고요. 가업상속공제라는 거, 물론 개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상속세 같은 경우는 30억만 넘어가도 50% 세율이 붙어요. 근데 가업승계증여특례라는 거를 받게 되면 10억까지는 비과세, 10억을 초과하는 120억까지는 10%밖에 세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부의 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먼저 활용하시고 가업 상속 공제까지 이어가신다면 상속세 부담을 확실하게 줄이면서 이 가업, 사업하시는 것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절차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꼭 상담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AFPK라는 재무설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서 보험 상품 관련해서도 제가 추천도 드리고 가입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꼭 문의하셔가지고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